안녕하세요. 멘토곰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되게 더워졌죠. 다행히 어제까지 되게 덥다가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조금 한풀 더위가 꺾이는 것 같은데 이때 더위에 따른 준비들 해야 될 거 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어제 막 선풍기 꺼내고 반팔 막 다 꺼내놓고 또 이제 뭐 옷 정리하고 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멘토곰 영상도 제가 지난번에 녹화를 해놓고 요거까지 완성하고 올린다고 안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녹화했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내용 말하고 이어서 할 텐데요. 자, 지난번하고 요번에 이어서 하는 얘기 뭐냐 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즉 중학교 학교 시험을 볼 때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가 중요한데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어떻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몰라서 실제로 공부한 시간으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데 성적이 안 나와서 자신감 잃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답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네이버에 가서 멘토곰 치시면 제 블로그 뜹니다. 제 블로그에 중간고사 대비 삼아서 그때 5탄 직전 대비까지 해서 6개 시리즈로 제가 4월에 막 쭉 올렸던 거 있어요. 그걸 보시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보기 편하게 또 영상 선호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영상톡으로 만든 것 뿐이니까요. 내용은 대부분 같습니다. 자, 앞부분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누구나 사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특히 지금 이 멘토곰 영상톡을 보고 계시는 어른들, 학부모님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것에 모든 삶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은 다 담겨 있습니다. 교과서 공부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자, 제목 대단원이든 소단원이든 그 제목에 중요한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될 개념이 나와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에서 그 개념들을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개념들, 그 학습 방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쭉 나오는 내용, 저희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설명이 나오는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용 파악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들이 교과서 곳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뭐 소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각 교과서에 탐구활동이라는 식으로라든지 아니면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심지어는 국어 같은 경우에 날개 부분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짤막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을 놓치지 말고 다 대답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 단원에 해당되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제대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렇다면 그렇게 각 교과 목별, 특히 단원별로 공부를 지금 말한 흐름대로 하는데 교과목 간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실제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 자, 교과목별 교과서 공부라고 해서 첫 번째 국어에 대한 얘기 포스팅에도 썼죠. 자, 국어에 대한 얘기는 어떤 부분을 또 특히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포스팅에 썼던 내용 플러스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랑 친한 또는 상담하는 학생들이 뭐 시험 성적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대부분 성적이 나왔을 때니까요. 뭐 문자도 오고 메일도 오고 하하하 이런 학생도 있고 막 눈물 그려놓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눈물 그려놓은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시험 못 봤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교과서 갖고 와봐라. 시험 문제 갖고 와봐라. 그러면 분명히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거나 설명문일 때 정말 그 본문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본인 말대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저희가 교과서 공부라는 이 부분을 떠나서요. 시 한 편을 봤습니다. 감상이 있어야겠죠.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그 글을 쓴 저자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썼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논설문이라면
주장하는 바를 알고 내가 설득이 되든 아니면 나는 설득 못하겠다. 나는 그거랑 의견이 다르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도 하고 공부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 생각하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시를 봤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시 주제가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저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자, 이 시의 주제는 뭐 갈래는 주로 쓰인 심상은 뭐 이렇게 쭉 필기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건 덮고 선생님이나 자습서에 나온 그 내용으로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하게 되면 정말 국어는 이해 과목이 아니라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으로 본인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 필기나 자습서나 문제집에 나온 그 표현대로가 아닌 선택지가 나오거나 서술형으로 본인의 의견을 쓰게끔 정리하게끔 되게 나온 내용에서 되게 이제 뭐 어색한 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저희가 책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일반적인 독서할 때 어떻게 하나요? 독후감 쓸 때 어떻게 쓰나요? 줄거리를 쓰고 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한 내가 느낀 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시나 설명문이나 뭐 논설문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거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시를 읽고 설명문을 봤는데 내 생각한 것과 선생님이나 자습서에 나온 내용이 다르면 주제가 다르면 의문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왜 다르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 라고 하면서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그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가 더 크고 난 다음에는 독창적인 관점의 주제를 봤다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의 교과서 수준 의무화된 교육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 하면 어떤 것을 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지식이나 공감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창의적인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라는 저자가 실제로 대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상대방이 말하면 그 상대방이 말한 의도대로의 그 문장을 이해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게 대화가 되는 것처럼 교과서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써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시든 설명문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나는 그걸 듣고 느낀 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의도대로 느끼지 않았다면 조정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정하는 노력 다른 거 없습니다. 반복해서 봅니다. 반복해서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내가 생각했던 걸 젖히고 이 주제는 이거구나, 이 글의 주제는 이거구나 이러면 딱 암기 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고난이도의 문제나 서술형이나 혼동되는 선택지에서는 그대로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요런 부분에 따라서 공부하면서 갈래 부분에 나와 있는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중요한 것들 놓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중간고사 보고서 휘청한 학생들 중에서 방금 말한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서술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생각한 것과 선생님이 말씀하시거나 자습서에 나온 내용과 다르다면 왜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 같은 경우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같은 과목 안에 있는 단원별 색깔이 되게 다를 수 있는 과목이죠.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정말 다르잖아요. 자, 근데 과학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는 이해력, 창의력, 사고력, 실험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시험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또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중1, 중2, 중3 차곡이 쌓아나가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갖추어야 될 어떤 과학적인 개념이나 사고력 부분이나 지식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용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외워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요. 화학에서 맨 처음에 주기율표 20번까지 나오는 그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인가요? 그거를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또 현대의 주기율표에 있는 그 어떤 원소들의 위치와 원소 특성이나 원소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이온과 이온이 합해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개념으로 나가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이제 손 놓게 됩니다. 외계어로 들리는 거죠. NaCl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를 외우고 두 개를 외우고 세 개부터 쌓아가는 식으로 해서 과학의 어떤 부분은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를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알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해하면 된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다는 거 이후에 만약에 제대로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이 암기 내지는 완전히 내 것이 안 됐을 때는 너무 멀리 갈 수 있는 게 과학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시험 대비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게 단원 마무리 문제가 다른 어떤 교과목들보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그 단원의 대단원 1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말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잘 이해했다고 생각되는데도 그 대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뭐 20문제, 25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과학을 잘하는 학생도 다음 학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비교를 해보자고요. 과학에 있는 25문제에서 5문제를 틀린 것과 사회에 있는 25문제 단원 문제에서 5문제를 틀린 것은 얘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어떻게 다르냐? 사회는 정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제대로 봤다면 맞아야 되는 25문제인 거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교과서나 교과목의 특이성상 다 안다고 생각돼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돼도 문제화 됐을 때 굳이 표현하자 되면 과학적 응용력을 필요로 한다는 걸까요? 그래서 꼭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한두 개 정도는 틀리고요. 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도 뭐 대개는 뭐 25문제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5문제 정도를 틀리게 됩니다. 혼동하거나 틀리거나. 자, 그러면 그때 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대단원 마무리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구나. 무너지지 말란 얘기예요. 과학은 원래 중학교 교과서 수준 대비 단원 마무리들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원래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 틀린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 앞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어떤 실험이 관련됐으면 실험을 샅샅이 보고 개념도 이해해보고 또 교과서 뒷부분이나 자습서에 나오거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내용을 그 해설을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내 걸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 부분에서는 그 두 가지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된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단원 마무리 문제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 영어 수학은 상당히 정말 중요한 과목이고 이걸 설명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설명해 있으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교과목 대비 영어 수학을 제가 여기다 묶어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포스팅에도 썼죠. 내 실력과 현재 내 점수를 인정을 하는 게 다음 시험 대비를 할 때 내 성적을 높일 수 있고 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포스팅에도 써놨는데 만약에 영어나 수학이나 현재의 내 점수 그냥 이번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치고 중간고사 때 내 영어 점수가 60점이었어요. 아, 60점을 맞아서 원통하다. 100점을 목표로 해야겠다. 아, 그것도 좋겠지만 다음에 바로 100점을 맞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학습 전략상으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100점을 맞겠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중간고사 60점이었다면 기말고사 때까지 80점 이상을 받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중학생 절대평가 기준으로 보면 60점대하고 80점대라고 하면 A, B, C, D 두 등급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도 이미 어렵고 이미 충분한 목표예요. 자, 그러면 60점 정도를 맞으면서 5, 60점을 맞으면서 70점, 80점이 목표인 학생이라면 정말 원래도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교과서 위주로만
교과서 나온 것들 단어 영어라면 뭐 그 다음에 문장들 특히 본문 내용은 외워야 되고 중요한 문법상 샅샅들이 정말 그 단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다 외우다시피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뭐 기출문제집이나 평가문제집으로 쓱 한번 보고 넘어가기에는 지금의 내 영어 기본 실력이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정은 해야 돼요. 그렇다고 평생 높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60점이었다. 기말고사에 80점 넘는 게 목표. 2학기 때 중간고사 때는 90점 먹는 거 목표.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2학기 기말고사 때는 100점 막는 걸 목표로 하세요. 됩니다. 열심히 하면. 중학교 때는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한 목표입니다. 단 지금의 내가 있는데 앞으로 한 6주나 7주 후에 내 모습을 너무 과장되게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그거는 오히려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니까 지금의 내 상황을 인정하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물론 학교들마다 좀 다르시긴 하지만 레벨별 수업을 영어하고 수학을 레벨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의 내 상황에 맞는 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너무 어렵게 또는 너무 쉽게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과목이 영어하고 수학이고요. 따라서 시험 대비는 지금처럼 현재의 내 상황에 맞춰서 포스팅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공부해야 되나요? 평소에 공부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 영어 실력, 평소에 내 수학 실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 반짝으로 해서 올릴 수 있는 성적과 실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과목이 영어랑 수학. 표현하자면 무거운 과목이란 얘기입니다. 무거운 과목을 들려면 평소에 부지런히 계속 들어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사회, 역사, 도덕. 자, 사회, 역사, 도덕. 사회, 역사, 도덕 저희가 여기에다 기술과정 포함할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 되게 부르죠? 한문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절대 과목을 비하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멘토곤 블로그에도 사회, 역사, 도덕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과서에서 나온 교과서 보물찾기라고 유용한 내용을 올리기도 하고 수행평가 내용도 이런 과목들을 사실 많이 올릴 정도로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솔직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과목들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생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른이 돼 보니까 야, 저 사람 참 뭔가 좀 아는 게 많다.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이 과목을 잘하는 상식이 많은 어떤 지식이 좀 풍부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가치관이나 어떤 민족적인 사회적인 역사관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들인데 어쨌든 그 과목들의 가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시험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요런 과목들을 암기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과목이죠. 자, 근데 사회, 역사, 도덕에 대한 시험 대비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로 꼭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애가 요런 암기 과목에 너무 약하다.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시험 성적이 안 나오고 공부하는 자체를 되게 힘들어한다 그러면 포스트잇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제가 포스트잇이 없는데 이제 뭐 이게 제 핸드폰이면 한 핸드폰에 한 3분의 2만한 사이즈의 포스트잇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스트잇 공부 방법이라는 건 만약에 암기 과목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가끔 활용하는 방법인데 남학생들이요 특히. 자, 요 사회, 역사, 도덕 교과서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나의 작은 소주제, 소단원 같은 경우에 작게는 2페이지, 3페이지, 많게는 한 5페이지 정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암기 과목을 잘 못하고 싫어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게 뭐 국어처럼 어떤 줄거리가 있게 쫙 전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처럼 뭔가 딱 명료한 느낌이거나 뭐 이런 실험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계속 다 외워야 되는 용어와 개념 사실만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서 기억도 안 나고 집중을 일단 못해요. 본인은 교과서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러면 그 본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기억나니라고 하면 별로 이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단지 한 3페이지에서 대여섯 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포스트잇을 활용하면 훨씬 도울 수 있는 게 한 페이지씩 보는 겁니다. 한 페이지씩 보고 포스트잇을 한 페이지에 하나씩 주면서 이 페이지에서 네가 정말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만든 분이 너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네가 만약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요런 거는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은 중요 개념이나 용어가 뭐가 있는지, 내용이 뭐가 있는지 포스트잇 그 하나만큼만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각 페이지별로. 자, 그러면 포스트잇 공부법이 제가 뭐 특별한 어떤 요술적인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단기 집중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두세 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계속 내가 모르는 다 외워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으면 이미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자, 근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를 포스트잇으로 거기에 채워라.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네가 주도를 하는 거죠. 학생이 주도를 하는 거죠.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시험에 나올 것만 같은 거, 저자라면 요 페이지에서 요거는 적어도 알라는 그 문장으로 따지면 포스트잇이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20문장의 페이지에 나와 있어도 본인이 쓸 수 있는 건 문장이라면 한 3개에서 4개. 만약 키워드 형태로나 뭐 한 2-3개 어떤 단어 조합이라 그러면 5-6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민을 하면서 집중을 보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페이지를 보고 정말 중요한 내용 빼버리고 본인 생각에 중요한